오늘은 입지센스의 저자이신 헐헐 박성애 대표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재산 마이너스 3천만 원의 흑수저 공무원 출신에서 지금은 강남 입성은 물론 플랩 자산연구소 대표로서 부동산 교육과 어떤 투자 분야에서 종횡무진 활약하고 계신데요. 대표님의 부동산 투자 이야기가 듣고 싶어요. 어떻게 관심을 가지게 되셨고 네. 첫 부의 시작을 읽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희 투자는 전반전과 후반전이 있는데 전반전은 이제 투자로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투자로 시작했는데 네. 굉장히 오래됐네요. 망했죠. 수익이 거의 안 났고, 그리고 계약금을 날리기도 했어요. 토지 투자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1라운드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상처만 남았죠. 네. 1라운드가 끝나고. 그래서 첫 투자를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에 오히려 관심이 좀 더 멀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2012년도에 내 집 마련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첫 집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자산을 키워나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집 청약을 통해서 첫 집을 마련하고 그 집을 활용해서 점점점 더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투자를 하게 됐죠. 헐헐님께서 첫 네. 투자를 이제 실패를 하셨다고 말씀 주셨는데, 네. 사회복지 공무원으로서 네. 부동산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네. 쪽으로 생각이 연결되는 게 일반적으로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쪽 투자 쪽으로 어떤 계기가 있으시거나 생각이 네. 드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많은 분들하고 똑같은 생각으로 시작했어요. 급여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넉넉하지는 않지만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당시 저희 공무원 급여가 처음 들어갔을 때 이제 수습으로는 한 80만 원대에서 시작했고 이제 정식 발령 받으니까 한 120만 원 내외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워낙에 또 집이 멀어서 고시원에서 또 생활을 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고시원 비용 35만 원 플러스 식비 해서 사실 남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시겠어요. 그래서 더 이상 저축이라는 걸 생각을 해볼 그런 여지가 없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결정적인 게 저희 신혼집으로 얻었던 그런 3천만 원의, 다가구 주택, 이런 네. 것들에서 계속 이제 비슷한 컨디션으로 전전했는데, 그러니까 일단 곰팡이 집을 만났어요. 최근에 지금 강남에 홍수 났잖아요. 네네. 저희도 2010년도에 기록적인 폭우가 2010년도에 한 번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12년 만에 또 강남에 이렇게 폭우가 발생했는데, 그때 당시에 전셋집이, 곰팡이로 뒤덮였어요. 그러니까 냉장고가 저희 추석 때였는데, 네. 시댁에 갔다 오니까 냉장고 두꺼비 집 내려가지고 다 상하고, 벽에는 까만 벽지처럼 저희가 이제 이사 다닐 때마다 제가 항상 집에 대한 결핍이 있어서 네. 도배장판 저희 자비로 하고, 심지어 전셋집에 제가 싱크대까지 제 자비로 바꾸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왜냐면은 집을 바꿀 순 없으니까 그 안에서 내가 좀 깨끗하고 좀 집다운 집에 살고 싶다라는 욕심이었죠. 그래서 싱크대도 바꾸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렇게 꾸며놓은 집들이 이제 곰팡이로 다 뒤덮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이 되면서 집을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 거에 있어서 이제 첫 투자가 이제 재개발 그때 당시에 재개발 이제 초기 투자였는데, 네. 그러니까 누가 여기가 된대라는 말만 듣고 이제 저희가 투자를 했고, 또 토지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가 좋대라고 해서 이제 투자를 했는데, 두 개 다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실패한 투자였고, 심지어 토지 같은 경우에는 계약금 3,400만 원 날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를 실패로 시작했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해서 오히려 더 관심을 접었던 것 같아요. 관심을 접게 되고, 그리고 이제 살다가 결국은 이제 집이라는 것은 꼭 있어야 되는 재화더라고요. 그래서 내 집 마련을 통해서 다시 한번 두 번째 부동산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어떤 부동산계에서 네. 하지 말라는 다 했어요. 전세를 살면서 집주인을 네. 위해 수리를 하고, 네. 첫 투자로 어떤 초기 재개발 혹은 네. 이제 토지 투자를 하셨는데, 네. 그런
어떻게 보면 되게 처음부터 산전수전을 겪는 그런 그렇죠. 경험을 하신 것 네. 같아요. 입을 킥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런 어려움을 이제 통해서 네. 청약을 통해서 첫 네. 내 집 마련을 이제 하셨다고 네,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보통 청약이라고 하면은 어떤 큰 수익이 나지만 실거주에 만족을 하고 이제 끝나는 그런 내 집 마련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렇죠. 대표님은 그거를 이제 발판 삼아서 뭔가 이제 투자의 기회를 만드셨다고 들었어요. 아, 네. 운이 좋았는데, 첫 집을 마련했는데, 마련하고, 그 이후에 전세가를 이제 저희가 트래킹 해보니까, 전세가가 오르더라고요. 네. 그때 당시 한 2014, 15년도였는데, 전세가가 분양받은 금액의 2배 이상으로 올랐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깔고 앉아있기에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세입자를 드리고, 네. 그 전세금으로,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네. 그럼 전에는 이제 내 집 마련을 청약돼서 하시고 네. 전세가가 많이 오르는 이제 2013년, 14년 시기니까 네. 그걸 종잣돈으로 활용을 하셨는데 네. 그 토지 투자와 네. 재개발 투자에서 실패를 경험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요번에는 성공을 하실 수 있었던 네. 어떤 뭐 비결이라든가 뭐 준비가 있으셨나요? 이게 첫 투자와 그 내 집 마련으로 인한 투자가 확연히 다른 게 무엇이었냐면, 첫 번째는 욕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투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것이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이 가치에 굉장히 몰입해서 뭔가 이것을 통해서 큰 돈을 벌었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이 담겨 있었고 네. 그 상품 선택도 조금 서투르게 한 거죠. 두 번째 투자에 있어서는 그 주거로서 제가 접근을 했잖아요. 네네. 첫 번째는 내 집 마련이라는 주거로서 접근을 했고 욕심을 조금 내려놨었죠. 주거와 자산으로서의 가치에 있어서 주거로서의 의미에 조금 더 큰 의미를 뒀고 그래서 거주하다가 이제 그냥 대부분 많은 분들이 저희 단지 이분들은 아직도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네. 그런데 거주로서의 의미를 이제 우선순위로 두고 거주를 했고, 근데 제가 만약에 거주만 하고 있었으면 투자를 못했을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거주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트래킹했고 분위기를 이제 파악을 한 거죠. 공부를 시작하고. 이제 투자에 용기를 낼 수 있었던 이유가 부동산 시장이 바뀌고 있다. 그리고 이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걸 느끼게 되고 이제 그냥 거주로서의 의미에다가 플러스 이걸 활용하면 자산을 늘리는데 기여가 되는 집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전세를 줬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또 규제가 또 많지 않은 그렇죠. 시장이어서 규제가 없었죠. 대출이라는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전세금 레버리지 플러스 대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이제 강남의 아파트를 마련하게 된 거죠. 그리고 마련했는데도 또 투자 금액이 남아서 또 다양한 투자를 이어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아마 시청자분들이 요즘 이제 집값을 생각하면 네.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맞습니다. 시장이 또 다르니까요. 네. 전세 강남 쪽에 내 집 마련 이후에 추가로 투자까지 하셨는데도 네. 자금이 남으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러면 어떤 대출이라든가 전세금 활용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셨을 것 같아요. 그 당시 대출은 LTV 집값의 70%까지 가능했고요. 그리고 네. 경매를 활용한 경락 잔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80% 그리고 신탁 대출을 활용할 경우에는 이제 90%까지 대출을 해줬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LTV 70에서 90%의 말씀을 드리면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많은 대출을 일으켜서 나중에 어떻게 감당을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죠. 그것도 당연히 그때 당시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와 정책 상황들을 다 면밀히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제가 굳이 지나온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불과 2017년 8월 2일 이전까지 LTV 70%였어요. 5년 전이죠. 그렇죠. 네, 5년 전까지 집값의 70%를 대출 일으켜서 집을 마련할 수가 있었는데 그런 시기가 다시 올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동산의 대세 하락장이 오게 된다면 규제가 먼저 풀리거든요. 예, 대출 규제, 그다음에 기타 다양한 세금 규제들이 풀릴 텐데 네. 이럴 경우에 많은 분들이 이제 계속 두려워하셔서 자산으로서의 집이라는 것들을 잊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에 그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서 잘 대출 레버리지를 활용하면 자산으로서의 집, 즉 자산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을 마련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레버리지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같은 시기에는 굉장히 두렵잖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그 이율 자체가 4%대를 이제 실질적으로 주담대 이율이 4%대 넘어가고 5%대까지 나오고 있는 이런 시장에서 네.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 또 상승장에서의 고 이율이라면 또 심리적으로 버틸 수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그 하락하고 있는 지역들, 그리고 보합하고 있는 지역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네네. 많은 대출을 일으키는 것이. 근데 항상 부동산 시장은 순환한다라는 것들을 좀 깨달으시고 계속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락장이 오면 보통 많은 분들이 딱 문 닫고 관심을 버리시는 것 같아요. 다른 뭐거에 관심을 가지시다가 다시 상승장이 와서 막 집까지 올라가기 시작하면 또 관심을 가지시거든요. 근데 저희가 한번 3040 특히나 3040은 저희 한번 느꼈잖아요. 이번 장에서. 네네. 그래서 벼락거지라는 신조어가 나오기도 했는데 다시 한번 이런 벼락거지라는 어떤 망연자실한 상황에 놓이지 않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 하락장이어도 또 상승장의 초기여도 뭐 그 면밀하게 시장 상황을 살피고 기회를 엿볼 수 있는 그런 기회, 천운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대표님이 이제 내 집 마련을 처음 하신 14년만 해도 네. 사실은 이제 2013년 한 여름 정도부터 집값이 서서히 이제 네, 바닥을 쳤잖아요. 네. 그 당시만 해도 사실 15년까지만 봐도 어떤 서울이나 수도권의 어떤 미분양이라든가 네,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네. 그런 기회를 잡으실 수 있었던 거는 네. 그 하락기 기간에 네. 뭔가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신 부분이 있으셨잖아요. 제가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그 부동산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네. 부동산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때는 하락의 절정기니까. 네, 그렇죠? 집을 사는 분들이 거의 없었으니까. 네네. 제가 집을 이제 사고, 그러니까 마련을 하고 청약에 당첨되고 나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부동산 임장이라는 걸 시작했어요. 2011년 말 2012년부터 시작했는데 그 현장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와 그리고 부동산 소장님들이 이렇게 집 보러 오시는 분들 많이 없으니까 굉장히 환대해 주셨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임장하고 정보도 많이 얻고 하면서 그 굉장히 단기간에 부동산 그 지역을 보는 그 정보와 지식, 인사이트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게 굉장히 쌓였었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러니까 급격한 상승장이 되면은 이성적으로 생각하기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진득하게 공부하기, 본질에 대해서 입지에 대해서 공부하기가 굉장히 힘든 장인데 오히려 저는 아무도 집을 안 사는 장이었기 때문에 좀 객관적이고 진득하게 좀 공부할 수 있었던 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2012년도하고 이제 앞으로 이제 펼쳐지게 될 혹은 대세 하락기가 오겠죠. 오는데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관심을 접을 때가 아니라 더 본격적으로 진득하게 부동산 공부를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따라다니지 말고 그렇죠. 이렇게 네. 하락장이 오거나 뭔가 여유가 있을 때 오히려 공부의 기회로 삼아라. 네, 긴 안목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부동산은 뭐 주식과 좀 다른 것이니까요. 네. 대표님 책을 보시면요, 그 서울 지역 서울 수도권뿐만 아니라 주요 지역들을 이렇게 박스 안에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담으실 네, 정도로 집 파일이죠. 네, 임장을 엄청나게 다니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처럼 어떤 부동산 하락장이나 여유가 있을 때 그런 공부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대표님 책의 이제 제목이 입지 센스잖아요. 네. 그래서 입지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시는 이제 책인데 네.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입지란 무엇일까요? 입지라는 거는 뭐 객관적으로 보면 부동산이 놓여있는 위치이고요. 근데 단순하게 그 물리적인 위치만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이 로케이션이라는 거는 그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살면서 거주하기에도 좋은, 즉 거주 만족도 그리고 투자로서의 의미, 즉 자산으로서의 의미와 거주로서의 의미가 두 가지가 동시에 충족되는 곳이 입지가 좋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입지가 좋다라는 말 들으면 어디가 생각나세요? 저는 강남이 생각납니다. 강남이죠. 예, 10분이면 10분이 다 강남이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책에서 저희가 강남을 사라라고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였으면 이 책이 종합 베스트셀러 1위까지 오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네네. 근데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산의 규모가 다 다르기 때문에 결국 첫 시작 혹은 그 나아가는 방향성이 나만의 강남, 나에게 최적화되어 있는 좋은 입지를 찾아가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입지가 좋다라는 것은 이제 거주로서의 의미와 그리고 자산으로서 의미가 이제 두 가지가 다 충족되는 것입니다. 전제 조건은 나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어떤 강남이 좋다는 건 아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예산 안에서 가장 좋은 입지라는 것은 살기도 좋고 혹은 그 자산으로서의 가치, 미래 가치가 있는 곳 두 가지를 얼마나 잘 충족할 수 있느냐가 되겠죠. 네. 나만의 강남이라는 표현이 책에서 인상이 깊었는데요. 네. 보통 우리가 입지가 좋다 하면 몇 군데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지역이 아닌 현재 나의 상황에 맞춰서 이제 나만의 강남이 될 수 있는 곳을 찾으라는 메시지를 주셨는데 네. 어떻게 하면 네. 나만의 강남을 찾으면서 네. 어떤 투자 가치까지 있는 네. 그런 좋은 입지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근데 많은 분들이 되게 그러니까 집을 마련하려고 하실 때 고민을 물론 하시는데 그런 것 같아요. 일종의 그 집이라는 것이 내가 평생 살면서 가장 살 수 있는 값비싼 재화잖아요. 근데 그렇죠. 의외로 깊은 고민을 안 하시고 공부를 많이 안 하세요. 안타까워요. 그냥 네. 과감하게 지르시죠. 네, 굉장히 과감하시고요. 특히나 상승장에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네, 굉장히 과감하시고 그래서 저는 좀 일단 물론 그래요. 결단하는 능력과 지르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깊은 고민을 이제 스스로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보통 많은 분들이 그 전문가의 의견에 올해는 어디입니다. 라고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네네. 이제 유명한 그 네임드 분들이 나오셔서 하시면 네네. 거기에 이제 굉장히 많은 비중을 두시고 또 이렇게 판단하시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 부동산 입지를 선택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나만의 기준을 분명하게 만드셔야 되거든요. 이 기준을 만든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깊이 있게 부동산 공부를 이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입지가 부동산의 본질인데 이 본질적인 사항을 좀 깊이 공부하셔서 또 부동산은 이제 비교의 학문이라고 제가 말을 하거든요. 결국은 똑같은 예를 들어 1억 3억, 5억이라는 그 자산을 두고 네. 집을 마련한다 혹은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거든요. A, B, C, D 이 중에서 가장 거주로서의 의미와 자산으로서의 의미를 기대치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곳을 선택해야 되는 거거든요. 비교해서.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비교지 자체를 만들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보통 비교지가 그러니까 내 자산보다 훨씬 위에 있죠. 뭐 성수, 한담, 강남 그렇죠. 이렇게 가고 싶은 있고 곳. 결국은 내가 갈 수 있는 한 곳 이렇게 비교하시면은 그러니까 비교 선택지가 굉장히 좁아지거든요. 그래서 좀 철저하게个 기본기에 대해서 좀 공부하셔서 비교 선택지를 만드시는 작업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걸 제가 책에서는 이제 그룹핑이라는 말로 표현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내 예산 안에서 할 수 있는 투자 금액 대비해서 그룹으로 묶은 다음에 그 그룹 안에서 베스트의 집을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안목을 기르시게 된다면 좀 실패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줄어드는 거죠. 네. 상승장 때는 보이지 않았지만 하락장에서는 두드러지게 보여지는 네. 내재적 가치와 외부적 가치의 차이에 네. 대해서 책에서 예를 들어주셨는데요. 네.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 입지라는 게 그러니까 내재적인 입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그 상품이 그 입지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가치, 즉 일자리, 그다음에 학군, 그다음에 환경 이런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런 내재적인 가치, 그리고 이걸 또 굳이 나누자면 그 상품이 가지고 있는 가치, 그러니까 입지라는 게 그냥 단순히 그 위치가 아니라 그 상품이 포함되는 거거든요. 상품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A 아파트가 있는데 이 A 아파트가 재건축 아파트예요. 그런데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네. 그럼 이 내재적인 가치가 한 번 더 급격하게 이제 상승을
한다라는 요인이 그러니까 이런 재건축 재개발이거든요. 그러니까 상품 자체가 바뀌게 되는 것 이런 게 어떤 내재적 가치가 오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물론 이 내재적이라는 게 그 결이 다르지만 뭐 학군이 더 좋아진다라든지 아니면 직장이 조금 더 들어온다든지 아니면은 더 안으로 들어오는 내재적 가치라면은 뭐 상품이 바뀐다 신축으로 이런 어떤 내재적 가치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내재적 가치는 본연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 내재적 가치는 그 집값의 그 모멘텀 상승 동력을 크게 이렇게 막 좌우하지는 않아요. 원래 좋았던 거기 때문에. 근데 물론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된다라고 하면 상품이 딱 바뀌는 타이밍에 한 단계 이제 올라가는 그런 이벤트는 있지만 결국은 내재적 가치보다는 이제 외부적인 가치, 외재적인 가치에 의해서 이게 상승기 때, 그러니까 집값의 등락이 굉장히 크게 좌우가 되거든요. 예를 들면은 외부적인 가치라는 것은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GTX. 엄청난 호재죠. 그래서 교통망이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그 대표적으로 외재적인 가치, 그러니까 외부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냥 일반 뭐 또 교통망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일반 뭐 지역의 경전철이라든지 지하철이라든지 혹은 광역철도망 굉장히 가치가 다른데 없던 지역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상록수역 뭐 4호선이 있긴 했지만 상록수역 의왕역, 뭐 금정역, 특히나 뭐 이거 외에도 뭐 양주 쪽, 덕정역, 그렇죠. 파주 운정 쪽 이렇게 도심지에서 조금 더 멀수록 그리고 도심지로 접근하는 방법이 조금 더 힘들었을수록 그 파급력이 더 크죠. 이런 외재적인 가치는 상승장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호재가 되는 거죠. 예, 집값이 거의 뭐 굉장히 단기간 안에 급격하게 오르는데 이게 부동산 시장의 흐름상 대세 하락장을 만나게 되면 또 빠르게 많이 올라간 만큼 빠르게 급격하게 떨어지는 또 그런 이벤트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런 지역이 꼭 나쁘냐 그런 건 아닙니다. 부동산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자산으로서의 의미를 놓고 봤을 때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을 내가 2년 동안 보유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올라갈 수 내가 보유하고 있는 동안 올라가는 그런 지역을 선택하게 된다면 가장 베스트이고요. 그리고 물론 그 타이밍을 맞추는 건 굉장히 어렵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지역들을 찾아가는 건 좋은데 이제 하락이 왔을 때 내가 보유하고 있다면 그럼 빨리 던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그런 지금 이런 지역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동탄이라든지 아니면은 의왕이라든지 이렇게 뭔가 그러니까 내재적인 가치도 좋은 지역이긴 맞는데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좀 급격하게 올랐던 지역들은 또 내려가는 폭이 좀 있었어요. 평택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을 지금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그런 거죠. 좀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이제라도 팔아야 되나요? 팔리지가 않아요. 이렇게 하는데 생각하시는데 결국은 이런 지역들은 그 이벤트가 그런 어떤 외부적인 요인이 없어지지 않는 한은 또 제자리를 찾아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 지역보다 추가적으로 굉장히 큰 대출을 일으키지 않는 상태에서 상급지로 올라갈 수 있다면 갈아탈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 추가 하락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 집을 그냥 깊은 고민 없이 매도하게 되면 또 후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어쨌든 외부적인 요인과 내재적인 요인들을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외부적인 요인을 잘 활용한다면 상승장에 자산을 크게 어떤 자산 규모를 크게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품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부동산의 어떤 그 본질적인 입지 가치와 시장 상황을 다양하게 잘 면밀하게 살필 수 있는 그런 내공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외부적인 요인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요. 네, 그렇습니다. 또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내재적 가치가 뛰어난 부동산들은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적지만 마찬가지로 상승장 때 이제 크게 점프업하는 폭은 이 어떤 교통 호재라든가 뭔가 어떤 일자리 확충이라든가 그런 거에 비하면 뒤처지는 수익률 거잖아요. 대비해서는 이제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그런 지역이 외부적인 가치가 더 높은 지역이 좀 수익률은 확 올라가는 급격하게 상승하는 그런 부분은 있죠. 그래서 부동산의 시세 서열이라는 게 있어요. 왜냐면 부동산 시세는 굉장히 과학적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동 안에서도 뭐 향층에 따라서 시세가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의 시세 서열이 이렇게 좀 특히나 뭐 강남 3구라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그 시세 서열이 정확하게 이제 고정되어 있어요. 잘 바뀌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세 서열이 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하급지에서 상급지로, 하급지에서 중급지로 올라간다든지, 중급지에서 상하위급지로 이제 올라간다든지, 이렇게 시세를 역전할 수 있는 지역들은 네. 거의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지역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런 지역들을 찾아내는 것들이 또 필요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날카로운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네. 인덕원, 동탄, 네. 파주 운정 네. 팔아야 됩니까? 솔루션을 드리자면 이 지역보다 더 좋은 지역으로 대출 없이 갈 곳 아니라면 이제 특히나 실거주 지역이라면 네네. 매도하시면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많은 전문가분들이 네. 경기 남부 입주 물량이 내년까지 많다. 지금 네. 대세 하락장이 들어섰다. 네. GTX 호재는 끝났다라고 하면서 지금 말씀해주신 지역들을 던져라. 라는 의견을 주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네. 대표님은 이제 팔면 후회할 수도 있다. 네. 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네. 어떤 이유 때문에 장기적으로 그 지역들이 네. 내재적 가치 혹은 외부적 요인이 네. 다시 상승 모멘텀으로 돌아서는 네. 그런 기회가 있을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이게 감사하겠습니다. 뭐 그 주택 수에 따라서도 다른 것 같아요. 뭐 1주택자 분들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신다면 사실 무주택 포지션으로 가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는 거죠. 예를 들면은 그런 거죠. 지금 월세가 굉장히 그 전세 시장보다 월세의 그 상승폭이 조금 더 가파르게 이제 진행이 되고 전세의 월세 전환율 자체가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1억당 뭐 3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1억당 한 40만 원 이상 되는 그런 시장이 되었거든요. 50만 원도 50만 원도 나와요. 예, 네, 그렇습니다. 이제 상품에 따라서 1억당 50만 원까지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결국은 이게 그 전월세 푸어까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내가 300만 원 버는 그런 급여 생활자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이게 리어 지수라고 하거든요. RIR 리어 지수. 그러니까 그 내 총 그 한 달의 소득 비용 소득 대비해서 한 달에 지출하는 그 월세 비용, 주거 비용이 그 리어 지수라고 하는데 네. 이게 거의 이제 30%까지 즉 내가 30일을 일한다면 한 열흘 정도는 집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그런 장이 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주택자분들은 그러니까 1주택자분들은 이런 그 언급한 지역에 거주하신다라고 해서 섣불리 주택 자체를 던지시는 거에 대해서는 결국은 어떤 형식으로든 이제 주거는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필수제죠.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걸 던지고 다시 바닥에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1주택자 분들이시라면 예, 주택을 매도하는 거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갈아타기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히려 이제 기회를 물론 집이 안 팔려서 굉장히 그러니까 거래량 자체가 없기 때문에 집이 안 팔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사회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들이 조금 더 발굴이 되고 특히나 지금 촬영하는 오늘이 8월 15일이거든요. 8월 16일 날 이제 공급 대책이 이제 내일이죠. 발표될 예정인데 이런 대책들이 조금 더 거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으로 좀 많이 좀 나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거래가 활성화되고 거래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결국 이제 내 집이 매도되고 이제 갈아탈 수 있는 지역을 내가 추가적으로 큰 비용 들이지 않고 대출 이율 자체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어서 네. 더 상급지를 추가 비용 없이 갈아탈 수 있다라고 하면은 갈아타기까지 생각하셔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1주택자분들이 이런 언급된 지역들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섣불리 집을 매도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령 더 떨어질 수 있어요. 더 떨어질 수 있죠. 예, 있습니다. 그거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더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근데 사실 이런 지역이 전 고점 대비해서 20% 이상 빠진 곳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가 왔을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이런 수도권 택지 지역이 많이 빠진 경우에 20%, 그러니까 최대 30% 정도까지 빠졌어요. 빠질 만큼 또 많이 빠지기도 했고, 네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내가 더 빠지는 거, 이거 지금 매도하고 더 저점, 더 쌀 때 매수하겠다라는 생각이 더 위험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이제 개인 포지션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어요. 네. 다주택자분들은 하락하는 지역을 매도하고 추가적으로 이 다른 지역을 뭉친다고 하죠. 우리가 합해서 상급지로 올라간다든지 자산 리모델링을 하시기 위한 거라면 그런 방법을 쓰실 수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그 지역 자체에 집값이 많이 좀 조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섣불리 매도하셨다가 또, 갈아타기 자체, 그러니까, 합해서 갈아타기가 굉장히 또 어려운 시장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의 자산 상황, 담세력, 그러니까 최근에 또 보유세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완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부분 고려하셔서 현명하게 결정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공포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던지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표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예전 하락장 2008년, 2013년 사이에 네. 저는 분당 쪽이 좀 생각이 나요. 아, 네. 분당 쪽이 이제 광교 신도시 입주 물량도 단기간에 네. 많았고 네. 하락장이 오다 보니까 그때 사실 분당도 굉장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올랐었죠. 뭐 신분당 호지도 있고. 네. 그래서 그때 물건을 이제 하락장에 말씀하신 대로 1주택자분들이 이제 매도를 하셨다가 네. 이제 다시는 들어갈 수 못 없는 들어가죠. 네. 그 타이밍을 잡아내는 게 정말 어려운데 네. 근데 결국은 그런 분당이라는 곳 입지 가치가 좋다라는 건 누구나 알잖아요. 네. 그래서 자체 입지 가치가 좋은 곳들을, 그러니까 시간의 어떤 흐름, 그러니까 시기상의 문제이지 자기 자리를 본연의 자리를 찾아가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 그 안에서 사는 재화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부동산을 그러니까 조급하게 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그런 측면에서 아마 시청자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분당이 좋은 건 저도 압니다. 네. 그런데 저는 파주 운정, 네. 동탄, 네. 인덕원에 있어요. 이 지역들이 GTX, ANG 조만간 가시화가 되겠지만 네. 뭐 분당만큼은 안 되더라도 장기적으로 다시 정고점을 넘어서 상승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네, 시기의 문제이겠죠. 네, 시기의 문제이고, 뭐, 전고점을 넘는 거는 정말로, 뭐, 20년이고 30년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전고점을 넘어간다라는 거는 너무나 경제적인 논리로, 당연한 거인데, 네. 당연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 건 넘긴 넘는데 언제 넘느냐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를 가져가야 하느냐, 아니면은 빨리 좀 털어야 하느냐. 팔아서 현금을 들고 네. 쌀 때 사고 사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런 건데, 결국은 내가 점쟁이가 아닌 이상,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현물이 없이 그냥 그 현금을 쌓아둔다는 것 자체가 본인이 굉장히 현금을 보유하면서도 굉장히 불안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아요. 이 상승장, 하락장을 내가 점쟁이처럼 맞출 수 있는 게 아니라면 네. 사실 몇 년 동안 저도 주변에 1주택자분들이 네. 이제 정말 오를 만큼 오른 것 같아. 그래서 팔고 전세로 가셨다가 네. 더 오른 그런 경우를 봤는데 사실 네. 하락장도 그 반대의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더 떨어질 수 있죠. 여기가 1층인가 싶었더니 지하가 있을 수도 있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상황에 맞는 자산의 어떤 그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버틸 수 있는 어떤 시뮬레이션이 다 온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온다 하더라도 버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으신다면 그 부동산 시장 상황이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최근 2021년 하반기에 내 집 마련하신 분들은 굉장히 힘드실 수 있어요. 네. 예, 대출을 많이 일으키셨을 경우에 힘드실 수 있는데, 결국은 이제 거주로서의 집의 가치에 힘을 믿으시고, 오히려 뭐, 2021년에 매수하셨는데 지금 매도하실 거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거주하시면 됩니다. 거주하시면서 이제 예를 들면은 내가 그 집을 매수한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아쉬운 마음, 그러니까 너무 고점에 매수했다라는 아쉬운 마음이 있으시다면 그게 또 경험치이거든요. 굉장히 쓰린 거죠. 저 역시 그랬고. 근데 경험치가 쌓이다 보니까 그 이후의 단계들을 조금 더 실수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실수를 토대로 삼아서 더 빨리 이보 전진할 수 있었는데, 이제, 너무 이제 어떤 하락한다라는 것에 있어서 거기에 잠식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정적인 가치에 잠식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경험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네. 이제 하락장이 이렇게 오게 되면, 네. 입지가 좋은 곳과 입지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곳에, 네. 매매가 말고, 네. 전세가나 월세가의 변화의 차이가 조금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상승기 때는 네. 시세가 비싼 곳, 입지가 좋은 곳, 강남의 전세가율이 40% 이하로 40%, 30%까지 낮아지기도 합니다. 보통 이제 40%대에서 이제 전세가율이 형성이 됩니다. 전세가율이라는 건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매매가가 10억이면 전세가가 4억이다라고 했을 경우 전세가율이 40%라고 하는데, 네.
상승기 때는 그 상급지에서의 전세가율이 낮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세가 상승하는 절대폭 자체가 이렇게 쑥쑥 올라가고 전세가는 그에 비해서 크게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상승기 때는 입지가 좋은 곳의 전세가율이 좀 낮은데 네. 좀 하락 보합기 때는 그 입지가 좋은 곳 강남의 전세가율이 또 높습니다. 왜냐하면 시세는 좀 고정되어 있는데 사용 가치가 높다 보니까 또 전세가 또 높아지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뭐 좋은 지역도 사람이 사는 지역이고 또 상대적으로 덜 좋은 지역도 사람이 사는 지역이긴 한데 아무래도 좀 교통 여건이 많이 떨어지는 지역들 이런 곳들은 전세가율이 굉장히 좀 하락기 때도 높지는 않죠. 그래서 실사용 가치가 좋은 곳, 부동산 시장이 오히려 보합일수록 실사용 가치가 좋은 곳, 전세를 준다 하더라도 전세가율이 높은 곳 이런 곳들. 그러니까 대표적인 그 테마가 뭐냐 하면 학군이에요. 학군지는 전세가율이 굉장히 높아요. 예를 들면 평촌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뭐 중개 학원가라든지 이런 곳들은 전세가율 자체가 최대한 65%까지 있는 곳들이 지금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히려 내가 뭐 하락이나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집이 걱정된다. 혹은 내가 집을 마련할 건데 전세를 줄 건데 전세를 끼고 투자를 할 건데 이런 부분이 전세가율의 하락이 걱정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어떤 킬링 포인트가 있는 곳, 사용 가치가 좋은 곳으로 마련하신다면 좋겠죠. 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입지로 돌아가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어떤 네. 내가 내재적 가치나 외부적 가치, 특히 호재를 보고 투자를 했더라도 네. 뭔가 이런 하락장이 됐을 때 결국에는 예를 들면 동탄이나 운정 같은 곳에 GTXA는 곧 이제 완성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실사용 가치, 네. 서울 출퇴근이라든가 이런 쪽이 개선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세가나 월세가의 상승이 있을 거고 결국에는 또 요 매매가가 또 만나는 지점이 빨라지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그 동탄이라는 이런 어떤 언급되고 있는 택지 지역 자체도 뭐 네. 파주 운정이나 GTX뿐만 아니라 물론 GTX의 호재로 교통망의 호재로 급격하게 오른 건 맞지만 또 파주가 또 GTX만으로 오른 건 아니에요. 그 최근 2020년 뭐 617, 710 이런 대책을 통해서 이제 풍선 효과가 이제 일견 있었던 거이기도 하고요. 동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비단 외부적인 요인으로만 집값이 오른 것은 아니고 택지잖아요. 수도권 내에서 네. 강남으로 어떻게 보면 출퇴근할 수 있는 지금도 SLT 출퇴근 통근 열차가 있긴 하잖아요. 네네. 그 수도권에 바짝, 그러니까 서울에 바짝 붙어 있는 대규모 택지지구로서 그 인프라가 계속 향상되고 있잖아요. 주거벨트를 거대하게 이동탄만 11만 가구예요. 네네. 예, 국내 최대 규모의 택지지구인데 그 안에 인프라가 점점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내재적인 입지 가치도 좋아지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물론 이런 그런 지역일수록 약간 뭐 외재적인 요인으로 막 급격하게 올랐던 이벤트 지역일수록 출렁임이 굉장히 많지만 네. 결국은 그 내재 가치 인프라나 학군이 또 형성될 거 아니에요. 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점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 내부적으로 채워지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네. 그 가치를 믿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금 같이 만약에 앞으로 하락이 조금 더 이어진다고 봤을 네. 때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내재적 가치를 입지의 중요성을 열심히 공부한 분 입장에서는 네. 상대적으로 저평가되고 뭔가 내가 유리한 조건으로 사실 매수를 할 수 있는 조건인 거잖아요. 네, 오히려 하락기 때 혹은 대세 하락기 때 더 좋은 집 마련할 수 있죠. 예. 그럼 그런 상황에서 대표님께서 이제 각각의 내 가정 형편과 상황에 따라 네, 맞습니다. 최선의 내 집 마련 전략, 나만의 강남은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아까 말씀해 주신 그룹핑이라는 네. 것과 함께 묶어서 네. 이 부분을 조금 예시나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책에 그룹핑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 내가 5억이 있다. 뭐 5억 굉장히 큰 돈이죠. 굉장히 큰 돈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본인이 이번 상승장에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일정 규모의 대출을 제외하고 순자산 5억이 되신 분들이 많이 있죠. 왜냐하면 이제 3억의 집을 보유하고 계셨다. 근데 3억의 집을 매수하실 때 1억의 대출을 일으키셨다라고 네. 했는데 최근 한 4년, 5년 동안
거의 다 2배 정도는 기본적으로는 3배까지 최대 2배는 올랐잖아요. 네네. 그럼 이 집이 3억짜리가 6억에서 7억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면 7억의 집이 됐다라고 했을 경우에 1억의 대출을 제외하면 본인의 순자산이 6억, 뭐 5억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실 거예요. 네. 근데 이 5억이라는 그 자본으로 갈아타기를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혹은 뭐 5억이라는 자본으로 내 집 마련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많은 분들이 어떤 집을 사야 할지 굉장히 고민하세요. 이럴 때 필요한 작업이 이제 시세 그룹핑인데요. 내 자본으로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집 혹은 지역을 그룹으로 리스트업 하셔야 돼요. 이런 거죠. 근데 집을 마련한다라는 게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거기 꼭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마련한다라는 게 실거주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고 그 집에서 실제 그 집을 사용하면서 거주하시는 분. 네. 두 번째는 재개발 재건축을 선택하시고 이제 몸테크 하시는 분들. 거기 이제 전세를 주시고 혹은 뭐 이주 진행 중인 그런 재개발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 재건축을 선택하실 수도 있죠. 그 다음에 그 전세를 끼고 투자하시는 네.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전세를 낀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내가 실거주하는 집보다는 조금 더 상급지의 집을 선택하실 수도 있는 거죠. 전세 레버리지라는 게 아무래도 대출보다는 더 많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네. 보통 투기가지구 내에서는 대출이 40% 정도 일어나는데 그 전세가율은 50% 이상이기 때문에 네네. 보통은 이제 전세를 꼈을 경우에 초기에 투입되는 금액이 조금 더 적을 수 있죠. 그래서 똑같은 예산을 놓고도 실거주 하느냐, 전세를 끼고 사느냐, 아니면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을 선택을 하느냐 등등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선택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5억이다라고 했을 경우에 실거주해야 한다. 네, 실거주해야 한다라는 것도 굉장히 많은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네. 대출을 얼마나 일으킬 것인가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죠. 예를 들면은 8월부터 생애 지초 주택구입자 네. 이자에게 LTV 80% 그렇죠. 주택가액에 상관없이 15억 초과하는 구간에서도 대출을 해주고 네. 6억까지 대출을 해준다고 합니다. 근데 물론 DSR 규제가 이제 막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대출을 얼마나 일으키느냐에 따라서 내가 나는 현금 흐름이 뭐 부부 합산 1,000만 원이어서 뭐 5억까지 줬습니다. 네. 혹은 저희는 소득이 많지 않아서 2억이 최대입니다. 라고 같은 순자본 5억 원을 가지고 실거주를 하겠다라고 했을 경우에도 네. 마련할 수 있는 집의 규모가 굉장히 달라져요. 그렇죠. 소득에 따라 빌릴 수 있는 상환 능력이 다르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다르긴 한데 5억으로 2억의 대출을 일으켜서 내 집 마련하겠다, 실거주하겠다라고 하면 7억의 매매가에 있는 집을 계속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7억으로 이제 매수할 수 있는 집을 리스트업 하시고 실거주 쪽은 그다음 재개발 재건축으로 보신다라고 하면은 재개발 재건축의 초기 투자 금액이 5억 원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물론 이후에 분담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분담금도 차후에 중도금 대출 형식으로 이제 대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대출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 일정 부분이기 때문에 5억 원으로 초기 투자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구역이 어디 있는가 또 리스트업 하십니다. 서울 내에서도 지금 5억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어떤 내 상황에 따라서 실거주를 해야 되는 어떤 예를 들면 자녀분들이 있는 그런 네. 가정이 있을 거고 네. 내가 말씀하신 대로 몸테크, 수 재개발 있는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있을 텐데 그러면은 그런 걱정이 좀 드실 것 같아요. 불인이 분들은 네. 초기 투자금 5억을 주고 네. 내가 샀어요. 네. 조합원 입주권 샀어요. 재건축을 샀어요. 그런데 내가 중도금까지는 뭐 대출해서 어떻게 하겠지만 완공됐을 때 그 어떤 추가 분담금과 대출을 다 할 자금력이 부족할 때 내가 들어가서 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난 장기적으로 계속 전월세를 전전하면서 이 주택은 소유를 하고 있지만 살지 못하고 돈이 묶여만 있는 거 아닌가. 그럴 경우에는 그러니까 완공 이후 실거주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초기 투자 금액을 조금 낮추셔야죠. 본인 자금보다. 잔금 상황까지 고려하셔서 내가 실거주 꼭 완공돼서 하셔야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제 초기 투자금에 내가 총
총자산이 5억인데 5억을 초기 투자 금액에 다 넣으실 게 아니라 그 이후의 분담금도 대출까지 고려해서 이제 잔압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도 있어요. 이제 완공되고 나면 또 그 집의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대출을 일으킬 수 있는 선이 또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다양하게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실거주를 꼭 해야 된다라고 하면 자금 계획을 조금 초기 투자 금액을 조금 더 낮은 곳, 예를 들어 84가 아니라 74를 선택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리스크를 조절할 수가 있는 거겠죠. 똑같은 5억을 두고도 재개발 재건축 선택하느냐 아니면 실거주 선택하느냐 아니면은 전세를 끼고 조금 더 좋은 지역을 먼저 잡아 놓은 다음에 향후에 규제가 더 완화되면은 전세 퇴거 자금 대출을 일으켜서 퇴거를 그러니까 현재 세입자분들을 이제 내보내고 그러니까 나가시게 하고 본인이 이제 실거주를 향후 한 4년 이후에 생각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조금 더 현재 선택할 수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상급지 혹은 더 좋은 집 선택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똑같은 5억을 놓고도 네.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가 10개 이상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작업을 해야 되냐면 이렇게 각각의 경우를 선택을 하시고 예를 들면 나는 절대적으로 실거주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을 좀 유연하게 하셔서 시나리오 1, 2, 3을 하신 다음에 의외로 나는 실거주만 고려했는데 시나리오 2를 생각을 했더니 훨씬 더 좋은 집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잠깐 이게 신축 아파트로 지어질 동안 한 4년 동안 월세를 또 거주할 수 있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또 포지션을 바꿀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유연하고 말랑말랑한 생각으로 그룹핑을 해보시면 내 예산으로 마련할 수 있는 그룹을 다양한 형태로 리스트업을 해보시면 그 안에서 가장 베스트의 어떤 집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거 선택하는 거 되게 어렵거든요. 기본적으로 지역과 상품을 잘 알아야 그렇죠. 돼요. 네.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의 기본적인 전반적인 걸 아는 상태에서 맞아요. 내 경제 상황이나 가정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걸 또 예측을 해서 맞습니다. 최선을 찾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참 어려운 작업인데 네. 대표님께서 그러면은 이제 그런 이렇게 어려운 거는 이제 아무래도 별도로 상담이나 그런 쪽에서 해결이 될 텐데 지역을 이제 내가 선정하는 쪽에서는 조금 오늘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뭐 서울의 5억 재건축 네. 혹은 뭐 재개발 네. 금액대에 맞게 조금 보여주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지도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네. 결국은 많은 분들이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는 게 결국은 1억으로 뭐 살까요? 네. 3억으로 뭐 살까요? 5억으로 뭐 살까요?예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본인들은 되게 막연한 거죠. 내가 그렇죠. 있는 자산은 이런데 그래서 어떤 집을 사야지 가장 베스트일까? 전문가는 어떻게 생각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합니다. 우선 1억은요. 제가 일단 서울에서는 1억으로는 어렵습니다. 되게 솔직하신 것 같아요. 1억으로도 막 위험한 투자 권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하려면 할 수 있죠. 신축 빌라 1억으로 할 수 있어요. 네. 네. 근데 전세 끼고 하는 건데 과연 그것이 내 집 마련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인가는 이제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억으로는 서울의 투자로서의 가치와, 그러니까 자산으로서의 가치와 거주로서 가치를 생각하신다면, 1억으로는 하실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피스텔, 작은 오피스텔 이런 거 아니면은, 네. 그런 거 원하시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1억으로는 현재 인천에 하실 수 있는 곳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인천에는 지금 인천 지도를 제가 준비를 따로 하진 않았는데, 네. 인천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미추홀구나 아니면은, 동구나 이렇게 좀 더 안으로 들어가 있는 곳에 초기 투자 금액 1억으로 할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 구역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합장이잖아요. 보합 네네. 혹은 하락장의 초입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초기 재개발 정비사업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리스크가 너무 커요. 많은 분들이 모험을 첫 집으로 모험을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부동산 투자의 첫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게 저 같은 경우는 다행히 이제 네. 첫 아픔을 이제 딛고 두 번째 투자로 나갔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이랑 두 번째 투자를 나갔기 때문에 지금 제가 있었는데 처음 투자가 너무 어렵고 그리고 첫 투자로 골치 아팠다면 이렇게 부동산 시장에 등 돌릴 수 있거든요. 처음에 어떤 경험이 편안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인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 없으세요. 지금 입주 물량 많고 더 떨어질 일만 왜냐면 남았다. 2021년에 가장 라이징 스타가 인천이었거든요. 네. 상승률 굉장히 높았어요. 2021년 그렇게 높았는데 2022년에는 관심이 완전 떠났죠. 근데 저는 네. 지금 입주장을 겪고 있는 아파트 단지 되게 많이 있거든요. 네.
급매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무주택자 수도권, 특히나 서울 서남권, 서울 서북권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라면 인천 지역 그 관심 가지셔야 돼요. 입주하는 장에서 지금 급매가 나오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인천 주안에 그러니까 네. 미추홀구에서 가장 좀 좋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구역 아파트가 지금 입주를 하고 있는데 네. 25평이 4억이 채 되지가 않아요. 3억대예요. 총액이 3억대인가요? 매매가가요. 너무 싼데? 되게 좋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인천 GTX 물론 먼 이야기긴 하지만 네. GTX라는 것을 한정거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네. 연계 역사죠. 그러니까 한정거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신축 아파트 입주하고 있는 건데 25평이 3억대다?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디딤돌 대출 이용하면 본인 자금이 정말 적어도 마련하실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정책자금 대출도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게 무주택자분들은 네네. 특히나 20대 혹은 30대 사회초년생 분들은 이런 거 한 6년, 8년 가져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본인 거주 안 하셔도 되고요. 그렇죠. 거주하신다면 예를 들면은 보금자리나 디딤돌 대출 활용하시면 물론 그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리가 4%까지 올라왔어요. 부담스럽죠. 근데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 2%대 고정금리 활용하실 수 있거든요. 네네. 근데 2%대라는 건 굉장히 큰 메리트예요. 엄청나게 낮은 금리. 근데 3억대 아파트를 그 디딤돌 대출 2%로 마련한다? 그럼 자기 자금 1억 훨씬 언더에서 예, 그분들 원룸 거주하셔도 네. 서울에서는 7, 80 혹은 그 이상 주셔야 되거든요. 그쵸. 예. 그래서 그렇게 이자랑 원금 상환하는 거 상세할 수 있고 최대 40년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부담을 확 낮출 수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인천에 입주 물량이 많다라고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공포에 떨고 있고 그 시장에 관심 갖지 않는데 오히려 지금 프리미엄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고 근데 지금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관리처분 인가 이후의 단계, 이주 철거 단계. 근데 이주 철거 단계인데 평당 1,000만 원 이런 곳들이 인천에 있어요. 그럼 30평대를 3억대로 살 수 있는? 네, 심지어 최근에 인천에서 모 단지에서 분양을 했는데 분양가가 조합원 입주권을 매수하는 것보다 5천만 원이 비싼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보통은 어땠냐면 네. 분양가가 훨씬 싸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분양에 청약에 도전하는 건데 네. 그러니까 조합원 분양가는 이미 높고 그쵸. 프리미엄 이미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일반 청약을 하는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네네. 내 집을 싸게 마련하기 위해서. 근데 분양가랑 조합원 물건 그 매매가가 네. 완전 역전된 거죠. 그러면 조합원 입주권을 매수하면 훨씬 청약으로 당첨된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집을 매수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는 곳들이 있어서 너무 재밌었거든요. 제가 어떻게 보기에는. 보면은 이 시세가 유지된다면 안전마진일 수 있고 조금 하락하더라도 그렇죠. 그 하락의 마진을 사실 내가 갖고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전마진을 가지고 사는 건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인천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아쉬웠고 그리고 지금 조합원 분양가가 인천 같은 경우는 평당 30평형인데 평당 한 1,500만 원 이하 언더인 곳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사실 건축비보다 더 싸거든요. 그렇죠. 요즘 그 표준 건축 원가로 따졌을 네, 때 나올 수가 없는. 맞습니다. 그래서 인천이라는 곳은 제가 보기에는 위기와 기회가 굉장히 공존하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2022년, 3년, 4년까지 입주 물량, 이제 공급 물량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네. 이런 부분 어차피 내가 지금 매수하면 2년, 4년 보유할 수 있잖아요. 네네. 이런 부분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서울과 경기에 입주 물량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서울은 2022년에 일반 분양한 아파트가 총 2,000세대가 되지 않아요. 청약을 하고 싶은데 나오질 않으니까. 네. 그러니까 2,000세대, 1,800세대가 지금 8월인데 네. 1,800세대 정도밖에 서울에 분양을 안 했거든요. 네네. 예, 그 정도로 공급이 없다는 거고 결국 인천은 서울과 경기의 물량을 흡수하는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 공부하시면 그 안에서 그러니까 그 자산이 많은 분들이 굳이 인천을 보실 필요는 없고요. 그렇죠. 자산 규모가 1억 언더이신 분들은 분명히 인천 내에서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뿐만 아니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양주 옥정지구 쪽에 지금 입주하는 단지가 있는데 프리미엄 2천만 원. 84 기준으로 3억대. 굉장히 저렴하네요. 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선택지를 주신 것 같아요. 이제 인천이나 옥정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같은 하락장 때는 조금 관심에서 멀어진 지역인데 네. 내가 만약에 지금 이미 뭔가 교통편이 어느 정도 마련이 돼 있고 출퇴근이 되어 있는 지역이라면 주안역 같은 경우는 지금 급행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반면에 뭔가 조금 더 투자성을 본다거나 GTX라는 아직은 가시화되지 않은 호재를 본다면 양주 옥정 같은 곳에 사실은 그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요즘 원가가 올라서 네. 이 가격엔 앞으로 지을 수가 없다, 새 아파트를. 3억, 그러니까 84 국민평형 기준 3억대면은요. 네. 그 이하로 떨어지기 어렵습니다. 네. 그런 네. 거를 어떻게 보면 정말 이 1억 이하, 어떻게 보면 5천만 원 정도의 보증금 정도 가지신 분들이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한번 인천 말씀해주신 양주 옥정 쪽 공부를 해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제 1억대는 봤으니까 네. 조금 올려서 한 네. 3억 정도 예산으로 볼 수 있는 어떤 네. 지역이 있을까요? 3억 같은 경우에는 또 지금 제가 지도를 가지고 왔는데요. 네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고양시예요. 고양시 덕양구이고 여기는 은평구입니다. 네. 은평구고 은평구 옆쪽으로 근데 고양시 덕양구가 최근 한 10년 동안 많이 변했죠. 네. 그러니까 5개 택지지구가 들어왔습니다. 지축지구. 삼송이 이렇게 남삼송과 북삼송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렇게 남북 이렇게 삼송지구, 네. 그다음 원흥지구,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면은 향동지구, 덕은지구 이제 올해 입주를 시작합니다. 네. 덕은, 향동, 원흥, 삼송, 지축 5개 택지지구가 들어왔고요. 네. 그래서 요게 5개 택지지구, 기존의 택지지구라고 할 수 있는 지역들, 뭐 화정, 행신 이런 지역들도 있고요. 여기는 벌써 이제 아파트가 20년 차 이상이 되어 있는 네. 그런 기축단지가 되었죠. 그리고 이 덕양구의 5개 신축 택지지구 5개를 이렇게 감싸안는 모양으로 창릉 신도시가 향후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38,000세대가 들어오게 되고 구도심이라고 할 수 있는 네. 이제 능곡, 원당, 네, 고양시청이 원당에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시청에 있다, 그 지역에 시청이 있다라는 건 결국은 그 원도심이라는 얘기거든요. 그 지역에. 구도심이란 말이죠. 네, 구도심이에요. 근데 고양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생각하는 게 일산 신도시가 거의 고양은 일산 신도시, 안양은 평촌 신도시, 네. 이렇게 성남은 분당 신도시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일개 신도시 때문에 그랬는데 원래 이제 구도심이 이제 원당이었죠. 그러니까 구도심이니까 개발이 많이 돼야 되는데 개발이 안 되고 있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원당 4구역이 이제 롯데 브랜드로 분양을 했고요. 네. 이제 지금 원당 1구역이 이주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원당 1구역인데 원당 1구역이라는 곳은 이제 원당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개발을 추진을 하고 있는 네. 요 구도심 자체가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고양도 이제 행정타운이 다시 지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교통망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고양선이 들어오게 되고 그다음에 지금 기존에도 3호선이 있어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3호선 원당역이 있는데 원당역에서 바로 이제 도보로 뭐 5분 안에 들어갈 수 있으면 더 좋죠. 근데 시세에 반영되어 있고 네. 이제 도보로 당연히 1구역 갈 수 있는데 어쨌든 여기가 초기 투자 금액이 원당이 초기 투자 금액이 2억대부터 시작합니다. 이주가 끝났어요. 2주가 이미 끝나고 철거하고 일반 분양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러면은 적어도 3년 반, 4년 정도면 새 아파트가 되는 거예요. 네. 예, 근데 초기 투자 금액 5구제곱미터 초기 투자 금액이 2억대예요. 그러면은 이 원당 1구역 같은 경우는 네. 그 2억대로 내가 투자를 해놓고 네. 이제 앞으로 또 한 3년 정도 이제 뭐 짓는 과정이 네. 필요하니까 요거는 전세 거주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그 입주권이잖아요. 네. 네,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전세 자금 대출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아서 난 전세를 살면서 네. 내 가진 돈을 다 투자를 해놓고 네. 사실 그 몇 년 동안 돈을 조금 더 모을 수 있는 기회까지 있는 그럴 그런 수 있는 투자가 거죠. 되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원당 1구역, 그러니까 이런 구역들은 예를 들면은 뭐 대세 하락장을 이렇게 요 물건으로 이 집으로 버티고 한 4년 또 지나가잖아요. 네네. 2년 또 거주하고 2년이나 4년 거주하고 매도하면 또 상승장이 또 그러니까
순환 흐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네. 그런 것까지 이제 보실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상품 자체도 보셔야 되겠지만 또 입지를 보셔야 되잖아요. 원당역은 이제 두정거장 가면 대곡역이에요. 그래서 GTX-A 역사를 두정거장만에 그러니까 3호선 가치도 좋긴 하지만 강남으로 가면 또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 보신다면 GTX를 향후 두정거장으로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김포공항까지도 다 빠르게 닿을 수 있죠. 예를 들면은 이렇게 가서 뭐 다시 이제 서해선으로 환승하면 여기가 김포공항인데 김포공항으로 간다라는 건 결국은 이제 뭐 여의도, 강남, 뭐 마곡까지 빠르게 접근할 그쵸. 수 있다는 9호선 거가 급행이 되기 또 있는 때문에 경기죠. 원당이죠. 그래서 초기 투자 금액 2억 대부터 시작한다.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면은 이제 능곡이죠. 능곡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재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2개의 신축 단지가 이제 하반기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개 신축 단지가 이제 두산 이부하고 롯데캐슬 2개 입주 준비하고 있고요. 2구역과 5구역, 6구역이 진행되고 여기 블럭 자체가 네. 다 재개발 새 아파트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2구역하고 5구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됐어요. 7월 초부터. 네. 그래서 실거주 안 해도 되고요. 그래서 전세를 끼고 하는 것도 상관없고 거주 네. 안 해도 됩니다. 그럼 이런 곳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기 투자 금액 3억으로 시작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마찬가지로 능곡에서 한정거장 내려가면 김포공항. 네. 서해선 내년에 개통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여의도, 그 다음에 강남, 마곡 접근성, 그러니까 일자리 확장성이 커지는 거죠. 그 다음에 한정거장 빽하면 대곡역에서 GTX를 이용하실 수도 있는 거고 교통망이 굉장히 편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집단의 힘이 되게 강하거든요. 네네. 주거벨트가 한꺼번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 지역 전체적인 이미지, 입지 가치가 바뀌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사업 시행인가 단계이기 때문에 네.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무조건 초기 투자 금액이 좀 낮다라고 해서 좋은 건 아니고요. 그 조합원 분담금 그리고 그 조합원 분양가가 얼마인지 그래서 총 매매가는 얼마인지를 같이 꼭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낮은 거에는 이유가 반드시 있거든요. 그래서 얘들 조합원 분양가는 얼마고 프리미엄하고 합했을 때 총 매매가는 얼마인지 그럼 이 총 매매가가 인근의 신축 단지하고 비교해 봤을 때 많이 낮은지 많이 낮아야지 메리트가 있는 거고 왜냐하면 얘네는 그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렇죠. 기간의 리스크, 그 다음에 사업 진행이 좀 더딜 수 있는 네. 그 하락기를 만나면 그런 리스크가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기존의 신축 단지들하고 총 매매가가 비슷하다라고 하면 전세를 끼고 이 신축 단지를 매수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정비 사업들 이제 초기 투자금의 3억대부터 시작하는 곳들인데 입지 가치가 굉장히 훌륭하다. 근데 단지 초기 투자 금액과 입지 가치만 보고 투자하면 안 되고 총 매매가와 전반적인 인근 상황, 인근 리딩 단지들의 시세의 흐름 이런 것들을 보시고 결정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여긴 3억으로 가능한 곳이죠. 능곡 쪽이 이렇게 대규모로 이제 개발이 되면 좀 어떻게 보면 미니 신도시 느낌으로 많이 그렇죠. 탈바꿈할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이쪽 지역에 이제 군데군데 약간은 2000년대 초중반식으로 이미 지어진 아파트들이 기축 있잖아요. 아파트 단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표님 말씀은 이게 프리미엄이 적다고 해서 무조건 여기가 사는 게 아니라 네. 주변에 신축 혹은 네. 주변에 이제 구축 아파트들과 시세를 내가 말씀하신 그룹핑이라는 걸 해서 해봐야죠. 네. 이게 리스크를 내가 어쨌든 사업이 조금 지연되거나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네. 비교를 해보고 그래도 저렴하다면 사야 된다. 그렇죠. 네. 많은 분들이 이 과정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포인트예요. 그냥 많은 분들이 능곡이 좋다. 네. 그래서 어느 구역이냐, 2구역, 5구역, 피가 얼마지? 네. 피가 싸네, 매수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네. 예, 요즘 같아서는 그렇게 막 급하게 결정하지 않으시겠지만 이게 이 능곡 안에서도 보시면은 선택지가 굉장히 많아요. 네. 요 안에서 신축 단지, 그 다음에 이 인근에 있는 10년차 기축 단지, 그 다음에 재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2, 5, 6구역 단지, 그 다음에 뭐 기타 초기 구역, 해제 구역 단지들 이런 네. 것들은 이제 2020년대 극초기 구역이라고 해서 네. 이런 거 막 투자자들이 엄청 화가님들이 많이 들어가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상품과 그리고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제 다 혼재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내 예산에 맞게 내 상황에 맞게 그 가치를 평가하시는 그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입지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그 안에서 고평가되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네. 그런 단지들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신축이 되는 재개발, 뭐 재건축이 좋다라는 걸 결정을 하기보다는 이렇게 그룹핑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비교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3억대예요. 3억대인데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뭐 이런 그 뉴타운 지역들 약간 규모가 큰 곳들을 제가 알게 좋게 가지고 왔는데 네. 지금 덕소 2구역 이주가 끝났습니다. 덕소 2구역 같은 경우에 지금 초기 투자 금액이 이주 완료가 됐는데 한 3억 초반대에서부터 시작해요. 예, 그래서 5구제곱미터 같은 경우엔 3억 초반대 이렇게 해서 이주가 완료된 똑같죠? 원당 1구역처럼 이주가 완료된 구역이어서 이제 덕소 같은 경우에는 여기 마주 보고 있는 데가 미사입니다. 하남 네. 미사이고 이 위로 올라가면은 이제 구리 쪽이어서 예, 그 덕소에서 뭐 잠실까지 굉장히 빠르게 접근할 수 있고 그다음에 철도망을 활용하면 차후에 구리역으로 8호선이 들어오기 때문에 네. 또 철도망 교통망도 조금 더 좋아질 예정이고 네. 무엇보다 전체적으로 지역이 좀 바뀌게 되기 때문에 대규모 그런 개발이. 부분 그렇죠. 이제 뉴타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많이 있어요. 덕소 5A 구역, 5B 구역, 그다음에 덕소 6A 구역은 철거까지 진행을 완료했는데 덕소 지금 6A 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5구제곱미터인데 급매로 초기 투자 금액 3억대.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이런 것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 내에서도 이게 또 마찬가지예요. 속도를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대장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은 난 다주택자이니까 상가를 선택할 것인가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요 구역 안에서도 입지 가치, 상품 가치, 그다음에 나의 상황, 개별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선택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럼 말씀하신 중에 상가라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제가 말씀드린 상가는 여기에서 이제 주택을 받을 수 있는 상가죠. 예를 들면 재개발 구역 내에서 네네. 주택이 제가 다주택자여서 예를 들면은 재개발 정비 사업에 하나의 주택을 조금 더 그러니까 좋은 구역이라는 건 알겠는데 주택으로 마련한다면 뭐 취득이나 그냥 보유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재개발이라는 사업, 정비 사업에는 그 안에서 도로도 있고 무허가도 있고 상가도 있고 뭐 다양한 상품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 결국 그 신축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입주권이어야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상가이지만 입주권을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상품들 이런 걸 보유하는 데에 있어서도 혹은 다주택자람 취득하는 데에 있어서도 그 부담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예를 들면은 뭐 집으로 가져갈지 도로로 가져갈지 네. 아니면 이 구역 안에서 주택을 받을 수 있는 상가를 가져갈지 또 상가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또 많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그런 대출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하셔가지고 구역 과 상품을 선택하실 수가 있겠죠. 그럼 다주택자라서 내가 추가로 집을 구매하는 게 부담된다고 해서 무작정 투자를 쉬는 게 아니라 그렇죠. 어떤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상가나 도로나 뚜껑이나 이런 것들을 하시죠. 실제로 많이 하셨고 지금은 또 심리가 죽어서 주춤한데 뭐 좋은 지역 예를 들면 한남이지만 도로 그렇죠. 성수이지만 도로 이런 것들로 이제 투자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난이도 공부 난이도가 높다는 거 그만큼 또 이제 경쟁이 줄어드는 그렇죠. 게 있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떤 수도권 쪽에 1억에서 3억대 어떤 투자 지역들을 잘 보여주셨는데 이거 외에도 이제 수도권 내에서 제가 이제 그 규모가 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지역을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제 두 곳을 가지고 왔는데 그 외의 지역들도요. 당연히 요 금액대 안에서 3억대 안에서 하실 수 있는 곳들이 있고요. 이제 낱낱이 구역으로 흩어져 있는 구역들이 여러분이 잘 모르는 구역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죠. 큰 것만 알죠 보통 저희는. 공부가 이렇게 딱 적정선만 하세요. 여기서 조금 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보물을 찾아가는데 이렇게 계속 삽질을 해요. 근데 삽질했는데 없고 삽질했는데 없고 했는데 그 사이사이 비껴서 보물이 다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적당히 공부하다 보니까 뭐 큰 덩어리들 이런 것들 서울만 하더라도 뉴타운 이런 거 이문희경 장이 뉴타운 수색진산 뉴타운 뭐 그렇죠. 요 정도 공부하시잖아요. 근데 낱낱이 구역 정릉골 구역 백사마을 그다음에 동선 2구역 이런 구역으로 들어가면 모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안에 오히려 더 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물건들이 또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 5억이라는 예산을 놓고 봤을 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지금 정비 사업만 놓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5억이라는 돈으로 정비 사업에 놓을 수도 있고 전세를 끼고 놓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실거주하시면서 대출을 일으키는데 8억 아파트를 순자산 5억으로 매수할 수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수도권 외곽에 1주택이 있다. 갈아타려고 하는데 내 1주택으로 추가적으로 돈을 보태지 않고는 많은 돈을 보태지 않고는 서울로 오기가 너무 힘들다. 힘들죠. 이런 방법 쓰시면 돼요.
보통은 1주택을 내가 팔거나 전세를 주고 네. 기존에 좀 더 같은 평수의 상급지로 가려고 하면 네. 상당히 많은 돈을 대출을 받아야 많은 된다고 돈이 있어야 생각을 되죠. 하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렇게 대출을 많이 일으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우시기 때문에 네. 1대1로 갈아타는 방법. 예를 들면 고양시인데 네. 뭐 화정, 행신이에요. 근데 내가 7억 정도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면 매매가로 네네. 7억 정도인데 대출이 1억 있어요. 그 너무 흔하죠. 왜냐하면은 3억으로 마련했고 내 자산 2억에다가 1억 대출 일으켰을 그렇죠. 경우에 두 2배 배씩으로 올랐으니까 많으니까요. 네, 내 순자산은 한 뭐 7억 아파트라면 6억 이런 경우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럼 6억으로 뭘 하느냐? 할 수 있죠. 가련 1구역 이주가 이제 8월 이제 13일부터인가요? 8월부터 시작이 됐는데 네. 가련 1구역이 5구제곱미터 할 수 있는 것들이 초기 투자 금액 5억으로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빵빵백이라고 이제 분담금이 네. 초기 그다음에 그러니까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런 순으로 되어 있는데 입주할 때 납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입주할 때까지 그러니까 초기 자금이 들어가지가 않는 거죠. 그러면 이 총 뭐 2년이나 3년 동안 사업 기간 동안 네. 저는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안 내지 내는 않고 거죠. 네. 완공됐을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그렇죠. 납부할 수 주담대로 있는?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뭐 고양시 1주택으로도 갈아탈 수가 있는 거죠. 여기는 이제 예를 들면 이주가 끝났기 때문에 여기도 맥스 한 4년 이런 식으로 전세 한 바퀴 돌리면 내가 네. 전세 거주한다든지 그러니까 남은 돈 1억으로 네. 전세자금 대출 포함해가지고 그렇게 하신다든지 아니면 월세로 거주하시면서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더 상급지 신축 아파트 연신내라는 GTX 호재까지 받을 수 있는 이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 이제 대세 상승이 시작된다라고 하면 자산 규모를 크게 늘 수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1대1로 비교를 해보면 답이 나오죠. 그러니까 고양시 기축 20년 차 된 아파트를 계속 보유하느냐 네. 아니면 서울에 GTX 호재가 있는 신축 아파트가 될 곳을 보유하느냐. 그렇죠. 하락장이 조금 더 길어지더라도 네. 결국에는 시장 상황은 바뀔 것이고 그리고 네. GTX라는 역은 단기간에 완성이 되기 때문에 어떤 하락폭을 조금 더 줄여줄 수 있는 안전장치도 어쨌든 있는 완성이 지역 되는 같아요. 곳들이니까 네네. 그리고 이 지역 자체가 많이 바뀌고 있으니까 어쨌든 급지 자체도 상품을 1대1로 교환한다고 상품이 같은 걸로 1대1로 교환한다 하더라도 네. 급지가 더 좋은 곳인데 그렇죠. 예, 더 신축으로 상품 자체도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안전한 거죠. 오히려 하락기에 그렇죠. 이런 네네. 방법으로 이제 투자를 하실 수가 있는 거고 뭐 기타 뭐 불강 5구역 같은 경우도 이제 초기 투자금액 5억부터 시작하는데 여기는 이제 사업 시행가 통과하고 네. 이제 그 속도가 조금 더 느린 거죠. 위치는 더 좋고 속도는 그렇죠. 조금 느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구역을 선택하실 수도 대조 1구역이 이 중에서 이제 굉장히 또 좋은 구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여기도 철거가 이미 기존에 다 끝나서 일반 분양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물론 이게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게 이렇게 리스크가 있는 게 대조 1구역 이렇게 분양을 못 하고 있을 줄 몰랐죠. 물론 둔촌 같은 경우는 그렇고요. 네. 뭐 광명 2구역 같은 경우는 그렇고요. 계속 수색 증산 네. 뭐 그다음에 장애인 뉴타운 네.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야 돼요. 물론 그리고 가련 1구역 같은 경우도 뭐 4년 내 입주 후회라고 하지만 더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시장 상황이 계속 안 좋으면 분양의 분양을 못할 수도 미분양 있는 리스크가 거예요. 있기 때문에 네. 미뤄질 그래서,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그런 것까지 리스크 생각하시고 감안하셔야 되는 거고요. 대조 1구역에 그 프리미엄 높던 곳이 인근 신축 단지들이 빠지기 시작하니까 급매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5구제곱미터가 초기 투자 금액 5억대가 하나 발견이 됐어요. 그런 식이면은 그러니까 결국은 선택지는 너무 뻔하죠. 고양시 20년차 기축단지에 있을 것인가, 대조 1구역으로 올 것인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역 공부, 입지 공부를 상품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은 누가 봐도 안전하고 누가 봐도 좋은 선택을 또 하실 수가 있는 것들이죠. 그렇죠. 장기적으로 내가 그 어떤 지연이 되지 않으면 최고일 거고 네. 지연이 됐을 때 그걸 버틸 수 있는 자금 흐름과 체력이 된다면 그렇죠. 누가 봐도 장기적인 미래는 이 서울 쪽, 네. 은평구 쪽에 있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5억대로 접근하실 수가 있고요. 네. 이제 뭐 아주 A급지는 아니에요. 홍원 네. 13구역이고요. 여기는 이미 착공을 했는데 일반 분양을 못했어요. 이미 착공을 했는데 2024년에 입주합니다. 얼마 남지 않아요. 2년 후 입주해요. 예, 초기 투자 금액 5억부터 시작합니다. 물건이 많지는 않지만 5구제곱미터 초기 투자 금액 5억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완공되면은 완공된 물건 담보를 주담대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네. 5억 정도로 이제 5억 초기 투자 금액만으로도 주담대 향후에 그러니까 물론 향후에 주담대를 일으켜야 된다는 부담은 있을 수 있어요. 네. 예, 그래서 뭐 그 분담금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보시고 들어가셔야 되겠죠. 어쨌든 A급지는 아닙니다. 여기에 비해서 A급지는 아니지만 일단은
기간이 2022년, 그러니까 2024년에 입주한다라는 어떤 그러니까 리스크한 상황들이 다 좀 많이 배제되었다라고 네. 보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 아파트 단지들이 이게 이제 임장 다녀오세요 하면은 다 열이면 열 다 고개 절레절레 흔들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가격에 반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가 또 되게 깊이 들어가는데 여기가 이제 그러니까 신축 아파트가 이렇게 쭉 형성이 되면서 여기 다 신축 아파트거든요. 형성이 네. 되면서 이렇게 거쳐서 가게 되면서 주변 환경이 좀 좋아지게 된 거죠. 만약에 여기 위치가 여기로 와 있다면 이 가격이 지금 이 절대 나올 가격이 수 아닌 없겠죠.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서로 이제 포기할 건 포기하고 취할 건 취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해안이 필요한 거죠. 어쨌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서울 내에서도 의외로 그러니까 수도권 B급지, C급지에 머물러 있는 내 1주택이 네. 오히려 더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추가적인 뭐 어떤 자금의 부담 없이도 들어올 수 있는 곳들이 충분히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것도 있어요. 요 구역이 이제 성북구인데 성북구가 굉장히 엄청나게 뭔가 강북 많습니다. 내 일반적인 주거 지역 내에서 이렇게 네. 전고점이 막 17억, 18억, 17억까지 막 이렇게 올라가는 곳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예를 들면 센터피스나 아니면 그 롯데캐슬 여기 두 개 단지가 이제 미아사거리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성북구 쪽에 이제 두 개의 대장 단지로 이제 랜드마크로 인식이 되고 있는 곳인데 네. 여기가 지금 그 랜드마크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월곡 1구역, 그다음 신그림 구역이라든지 그 대장 구역을 역전할 수 있는 구역들이 또 계속 이제 조성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곳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초기 투자 금액 10억이 훨씬 더 10억, 15억 막 이렇게 금액이 확 올라가네. 금액이 그러니까 프리미엄 자체가 굉장히 권리가 자체는 낮은데 네. 프리미엄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초기 투자 금액이 높은 곳들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은 이런 거 있어요. 여기 그 기름시장 구역이라고 있습니다. 입지가 정말 좋은 구역인데 네. 기름시장인데 네. 여기는 이제 초기 구역이에요. 초기 구역이어서 예를 들면 여기는 진행 단계가 많이 돼서 초기 투자 금액 10억에서 15억 사이인데 여기는 5억이다. 라고 하면 이제 선택하셔야 되는 거고요.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근데 이거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유 자금으로 묻어둘 수 있는 분들이 간다면 정말 좋은 구역이고요. 예. 근데 우리는 뭐 그런 거 아니니까 여유 자금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와서 보시면 요 맥락 안에서 좋은 이제 구역들을 찾으시면 되는데 네. 쭉 내려오면은 여기 있어요. 네, 동선이고요. 동선이고요. 여기가 이제 8월 이제 이주를 아마 지금쯤 했을 거예요. 하거나 이제 진행하려고 8월 달에 합니다. 네. 이주를 시작하는데 한성대 입구역 도보 10분 이내로 접근할 수 있고요. 여기 이제 그 성북구 쪽에서 네. 이제 이 벨트의 영향을 받는 거죠. 새 것으로 바뀌는 신축 벨트의 영향을 받는 곳들이 1000세대 이상이에요. 꽤 괜찮죠? 근데 초기 투자금은 5억대. 그러면은 지금 성북구에서 사실은 성북구 특히 이 보문동과 이 기름역 사이는 이 내부 순환로 안쪽 벨트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초기 투자금 5억이라는 건 상당히 매력적인 것 근데 같습니다. 이거를 모르세요. 동선 2구역 자체를 모르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성북구랑 강북구 쪽에 보시면은 각각 개별구역이 되게 많아요. 네. 정릉골, 성북 2구역, 그 다음에 삼선 5구역, 그 다음에 보시면은 창신, 뭐 이렇게 보문 네. 2구역, 5구역 등등등 개별구역이 되게 많은데 잘 모르세요. 우리는 이제 뉴타운 위주로 뉴타운. 큰 덩어리만 덩어리만 알고 있죠. 그렇죠. 장인 뉴타운. 네, 청량리가 좋다고 하니까 청량리 이쪽에 뭐가 있다라는 건 아시는데 네. 여기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동선 2구역이 그러니까 뭐 그 총 매매가를 살펴보시면 한 10억 정도 돼요. 10억 내외가 되는데 네. 이쪽 구역이 한번 이렇게 정고점 17억, 18억까지 생각하신다면은 네. 이쪽 구역이 물론 이제 입지도 다르고 규모도 다르긴 하지만 네. 그리고 초기 투자 금액이 무엇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5억대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이제 생각하시고 이렇게 싼지 비싼지 저평가인지 아니면 제값인지 이런 것들을 인근 신축 단지하고 비교해 보시면서 하는 작업들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작업, 그룹핑 작업을 하시려면 기본적으로 성북구에는 이런 곳들이 진행이 되고 있구나를 기본 베이스를 그렇죠. 아셔야 되는 거예요. 사전 지식이 있어야 그룹핑이 가능한 거죠. 맞아요.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이런 하락기 조정기 때 이럴 때 사실 마음 편하게 임장 다녀보고 공부할 수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소장님이 엄청 반겨주십니다. 그래서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순히 성북구 내에서만 그룹핑이 되는 게 아니라 네. 아까 말씀하신 지역을 크로스할 수 그렇죠. 있죠. 은평구가 네.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조금 더 상급지가 될 수도 있는 그래서 거고. 꼭 무조건 서울이 또 상급지는 아니고 수도권 네. 내에서 A급지 예를 들면 5억이면 이런 선택할 수도 있죠. 뭐 재개발 재건축이면은 이런 선택지도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나는 재개발은 싫다라고 네. 했을 경우에 나는 나는 분당이 좋아. 나는 정말 나중에 그렇죠. 1기 신도시 재건축. 분당에 거주하고 싶어라고 했을 경우에는 분당에 전세 끼고 갭 투자 근데 그게 분당이 10평대, 네. 5억으로는 10평대 막 이런 거 그쵸. 네. 그런 식으로 뭐 상품을 달리할 수 있고 방법도 달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룹핑이거든요. 네.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분당 성남에 그 재건축 아파트 10평대 갭 투자. 서울에 이주를 진행하는 단지의 재개발 실거주를 염두에 둔 재개발 투자. 네. 그 다음에 그런 것도 있어요. 성남 구성남에도 지금 입주장.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에 2개 단지가 7,700세대 정도가 입주를 하는데 구성남에 굉장히 입주 물량이 많네요. 프리미엄이 급급 매물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실거주 하시는 분들은 네, 이런 물건들 오히려 지금 되게 임장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플러스 상대원 2구역 이주 진행 중이잖아요. 네. 상대원 2구역 초기 투자 금액이 굉장히 낮습니다. 상대원 2구역도 5억대 이런 거. 그럼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는 집값이 앞으로 더 떨어질까 뭐 막 이런 거에 사실 다 정신이 팔려 있는 네. 시기인데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아니 상승장 때는 여기는 너무 비싸서 추천드리기 비싸도 어려운 못 지역들이 샀고, 네. 막 급급매가 쏟아지니까 어떻게 보면 대표님은 너무 좋은 시기다. 꼭 사지는 않더라도 공부하고 네. 이제 계속 시세 트래킹하면서 적정한 때를 잡으셔야죠. 그러니까 저는 내가 너무 저점에 살 거야라는 것도 욕심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저점이 언제일지도 사실 우리 보통의 공부하시는 분들이 네. 저점이 어딘지 얼마나 더 내려야 살 거예요. 저점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그렇죠. 그 상황에서 나는 더 떨어지면 살 거야라는 것도 굉장히 욕심이고 예, 그 전 고점 대비해서 지금 어느 정도 많이 조정이 되어 있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리스크를 해지하는 방법은 좋은 상품을 사면 됩니다. 네. 좋은 상품을 내가 정말 무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또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떨어졌을 경우에 내가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가장 두려운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출을 일으키지 않고 갈아타기 한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예산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급급매여서 2년 4년 후에 기다리면 입주한다. 실거주하고 하면은 긴 시간이 또 필요하니까 그래서 거주로서의 가치에 조금 더 중점을 두게 된다면 저는 오히려 지금 시기가 공부하면서 더 좋은 지역, 더 좋은 집 찾아가기 좋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무주택자 분들뿐만 아니라 1주택자, 다주택자 분들도 지금 시기를 이용해서 정말 네. 저렴한 지역들을 그룹핑이 내가 꼭 사지 않더라도 되어 있다면 네. 지금보다 또 조금 더 추가 하락이 나올 수도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자꾸 또 연습해보는 게 필요하세요. 네. 네.